한국 의료 시스템은 속도만 빠를 뿐 안전성과 신뢰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옥스포드 출신 영국 여의사의 한마디에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녀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자원 근무 중입니다. 그녀는 왜 한국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녀의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국 의료의 비밀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모건입니다. 영국에서 온 외과 의사죠. WHO 파견으로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첫 회의 때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국 동료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김 교수님께 직접 물었죠. 교수님, 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찬성이라는 뜻인가 싶어서 다음날 준비해 갔더니 또 다른 교수님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제 회의는 뭐였습니까? 의견 조율은 언제 하는 거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병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 차트 하나 보려면 3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술 스케줄은 당일 아침에 바뀌기 일쟁이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비효율의 극치다. 감정적이고 구조가 없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러시아어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캐나다라면 벌써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전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질서는 있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 점심시간에 전통시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곳이 있고 할머니들이 손으로 직접 계산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2024년 맞나 싶었죠. 박 팀장님과 마주쳤을 때였어요. 그분이 물어보시더군요. 클레어 박사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모든 게 감정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논리적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우리도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이해할 게 뭐가 있다는 거지. 비효율은 비효율일 뿐인데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 앉아서 캐나다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야. 모든 게 느리고 복잡해. 6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만 어딘가 낡아 보이는 이 도시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실수로 놓고 간 줄 알았죠.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일찍 출근해 봤더니 병원 청소를 담당하시는 이 아주머니가 조용히 놓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박사님, 아침도 안 드시고 오시니까 속이 쓰리실까 봐서요. 전 정말 당황했어요. 저희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침을 안 먹는다는 걸 아셨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자신의 용돈으로 그 죽을 사서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박사님. 우리 딸 또래 같아서 그래요. 그분의 딸은 토론토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누군가 제 딸도 이렇게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며칠 후에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70대 박 할아버지가 트로트를 틀어놓고 간호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캐나다 병원이었다면 바로 제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되고 통증 지수도 현저히 낮아진 거예요. 수간호사 정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박사님, 한국 사람들에게 노래는 약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박사님, 한국에는 논리로 설명 안 되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진짜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분명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인데 왜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한 80대 김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같이 생겼네. 얼굴이 참 곱다. 전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먼 나라에서 우리 아픈 사람들 돌보러 왔구나. 고맙다, 딸아.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 김 선생님이 다가오시더군요. 박사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같이 먹어야 밥맛이 나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반찬을 권하고 누가 더 많이 먹이려고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챙겨주는 문화구나.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3주차가 되자 병원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외상환자 재활팀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저희가 트로트 음악 치료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전 즉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음악 치료라면 클래식이나 명상 음악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트로트는 너무 시끄럽고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박사님,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트로트가 가장 친숙한 음악이에요. 하지만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건가요? 재활의학과 주임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60대 최 아저씨의 재활치료에 참관했어요. 물리치료사가 트로트를 틀어놓고 재활운동을 시작했죠. 영영 잊지 못할 사람아, 너를 보낸 그 거리에서. 최 아저씨가 남진의 그 거리에서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아파서 못하시던 동작들을 노래를 부르면서는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던 최 아저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같이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물리치료사가 조용히 다가가서 아저씨의 어깨를 토닥여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재활운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트로트 가사를 번역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번역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영영 잊지 못할 사람아, 이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는 건지. 그 거리에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추억이 깃든 공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환자를 만났어요. 뇌졸중으로 언어장애가 온 70대 박 할아버지였죠. 말을 거의 못하시는 상태였는데 트로트가 나오자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노래였는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사를 따라 하시더군요. 자식 사랑 부모 마음 진짜 모르지. 언어치료사가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박사님, 음악은 뇌의 다른 영역을 자극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친숙한 음악은 더욱 그렇죠. 그때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트로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음악이라는 걸,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했던 음악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간병인 김아주머니가 환자분과 함께 님과 함께를 부르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님과 함께 걸어요, 사랑의 길을. 병실 전체가 그 노래로 가득 찼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하시더군요. 그 순간 병실이 아니라 마치 작은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치료구나.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마음을 치료하는 진짜 의학이구나.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트로트는 한국인의 심전도다. 그들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다. 4주차 어느 날 밤 응급실에 특별한 환자가 실려왔어요. 80대 이 할아버지였는데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신 거였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6.25 때 가족을 모두 잃으시고 혼자 사셨다고 하시더군요. 캐나다였다면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취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병실에 갔더니 낯선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실례지만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가요? 아, 우리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감이 혼자 사니까 우리가 돌봐주는 거지. 한 분은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가져오시고 다른 분은 빨래를 해서 가져다 주시더군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동네 이발소 사장님은 머리를 깎아주시고
약국 사장님은 필요한 약들을 챙겨주시고 정말 온 동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돌보고 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분들이 이렇게 잘해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 그냥 이웃이니까 그런 거지. 나도 저 사람들 힘들 때 도와줬고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우리는 혈연보다 이웃이 먼저예요.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어요. 혈연보다 이웃이 먼저라니.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죠.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울해하시는 걸 봤어요. 이웃분들이 너무 신경 써주셔서 미안하다는 거였죠. 할아버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폐만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 마침 병문안 오신 동네 할머니가 들으시고는 화를 내시더군요. 이 영감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언제 폐 끼친다고 했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니야? 그래도 무슨 그래도야. 너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생각이야? 우리가 가족이야, 가족.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정이구나.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거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6.25 때의 이야기, 혼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가족이 되셨는지. 박사님, 나는 핏줄로는 혼자지만 마음으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거든.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정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의학사전에는 없는 단어인데 진짜 치료가 되더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를. 진짜 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는데 마지막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고마워요. 그런데 박사님도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캐나다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의료 문화가 있어. 이런 따뜻함은 캐나다에는 없어. 5주차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병원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떨어져서 완전히 길을 몰랐죠.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첫 겨울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1시간 넘게 헤매다가 작은 골목에서 고시촌이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외국인이 여기서 뭐해? 죄송해요. 길을 잃어서요. 호텔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만져보시더니 혀를 차시더군요. 손이 얼음장 같네. 일단 들어와. 몸부터 녹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작지만 따뜻한 방에서 아주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으면서 진짜 살 것 같더군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택시 불러서 갈게요. 무슨 택시야? 이 눈 오는 날 밤에.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폐가 뭐야? 빈 방도 있는데. 우리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가정집에서 잤어요. 아주머니가 깨끗한 이불을 깔아주시고 밤에 추우면 언제든 말해 하시면서 방을 나가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고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나고 일어났네. 밥 먹자. 식탁에 앉으니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먹어본 가장 따뜻한 아침 식사였어요. 아주머니, 제가 돈 이야기하지 마. 밥 한 끼 먹였다고 돈 받으면 내가 뭐가 돼.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자꾸 그 골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호텔 음식보다 아주머니가 끓여주신 찌개가 더 그리워지더군요. 일주일 후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어머, 우리 클레어 왔네.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럼 들어와. 오늘 김장김치로 찌개 끓였어. 그렇게 해서 거의 매일 저녁을 아주머니 댁에서 먹게 됐어요. 하숙비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가족이 무슨 하숙비냐 하시면서 받지도 않으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다른 하숙생들과도 친해졌어요. 고시 준비하는 형준이, 대학원생 미영이, 회사원, 대호씨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더군요. 클레어야, 내일 김장하는데 도와줄래? 김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네 했더니 다음날 정말 큰일이었어요. 배추 몇백 포기를 씻고 절이고 버무리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시더군요. 클레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제 서툰 손놀림을 보시고는 웃으시면서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알려주시더군요. 그날 밤 김장을 마치고 나서 아주머니와 둘이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내리는 고요한 밤이었죠. 아주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긴 뭘 왜야. 우리 딸 같아서 그런 거지. 그래도 클레어야, 너 혼자 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내 딸도 지금 캐나다에서 혼자 사는데 누군가 우리 딸도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줄곧 혼자 살아왔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6주차가 되면서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하숙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고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일에만 매달리셨고 저는 혼자 컸어요. 그때부터 저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죠.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모두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살았어요. 의사가 되면서는 더욱 그랬고요. 환자에게 감정이입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훈련시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아주머니를 만나니까 묻어뒀던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아주머니가 밥 먹었어? 하고 물어보실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주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클레어야,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요, 아주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다 표정에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됐죠. 저희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엄마라는 사람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클레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괜찮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익숙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날 밤 아주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옆에 앉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듣던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집에 왜 왔는지 아니? 엄마가 보낸 거야. 아주머니, 엄마가 하늘에서 보다가 우리 딸이 너무 외로워하니까 나한테 보낸 거라고. 그 순간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어로만 의사소통했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어요. 한 달 후 드디어 한글로 편지를 써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죠. 엄마,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아주머니도 만났고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거든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뒀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죠. 아주머니께 그 편지를 보여드렸더니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클레어야, 한글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아주머니, 한글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영어로 쓸 때보다 마음이 더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한글은 마음을 정리하는 언어거든. 그날 밤 아주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클레어야, 이제 진짜 우리 딸이다. 제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건 환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죠. 20년 동안 홀로 끙끙 앓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한국의 정이 치료해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의사가 되려면 먼저 제 자신부터 치유받아야 한다는 걸. 상처받은 의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치료받을 용기였어요.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배웠죠. 7주차가 되자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죠. 클레어, 언제 돌아올 거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직 2개월 더 남았는데요. 그냥 일찍 들어와. 한국에서 뭘 더 배울 게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다음 날 서울대병원 원장님을 찾아뵀어요. 원장님, 혹시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계속이라니. 파견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정식으로 채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클레어 박사 처음에는 한국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한국에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그게 뭔가? 사람이요.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요. 원장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한번 검토해보지. 그날 밤 하숙집에서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정말? 진짜로? 네.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클레어야, 한국에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몇 주.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 대병원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해주신 거죠. 외국인 의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의미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음악 치료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료진으로 참여했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더군요. 특히 트로트를 함께 부를 때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클레어 박사 노래 잘하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한국 노래 잘 못해요. 뭘 마음으로 부르면 다 잘하는 거야. 어느 날은 80대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 같아. 정말 딸 같아.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게 이렇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긴 거죠. 한 달 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는데 제가 한국어로 아리랑을 불렀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박수도 엄청 쳐주시고 우리 클레어가 한국 사람 다 됐네 하시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되어 있더군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클레어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정말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얼굴에 가시가 돋쳐 있었는데 이제는 꽃 같아. 그때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또 전화를 했어요. 클레어, 도대체 왜 안 돌아와? 거기서 뭐가 그렇게 좋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서울은 내게 가족을 준 도시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정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찾은 거야.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을. 8주차, 드디어 파견 기간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죠. 서울 대병원 정식 직원으로, 그리고 진짜 한국 사람으로요. 그날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 정착한 특별한 사연을 듣고 싶다는 거였죠. 클레어 박사님,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이 뭔가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전진이요, 전진요? 왜 그 단어인가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멈춰있지 않고 상처에 갇혀있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거요. 리포터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더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숨기고 혼자서만 살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줬어요. 그게 뭔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요. 서로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머니, 오늘 김장김치로 찌개 끓여주세요. 알았어. 우리 딸, 빨리 와.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우리 딸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제가 외과 의사에서 음악치료사로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복지관에서는 트로트 부르고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라지. 다음 주말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김장 행사였는데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거였죠. 제가 이제는 김장 전문가가 되어서 할머니들께 배추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 우리 클레어가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네. 김장을 다 마치고 나서는 어김없이 트로트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안했죠. 할머니들, 오늘은 고향의 봄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복지관 전체가 그 노래로 가득 찼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죠. 노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클레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젊어진 것 같아. 할아버지들이 저를 더 젊게 해주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냉철하고 차가운 외과 의사에서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으로, 혼자 살던 외로운 여자에서 수많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행복한 딸로. 마지막 인터뷰에서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클레어 박사님, 한국이 박사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이 제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20년 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을 고쳐줬죠. 어떻게요? 정으로요, 사랑으로요, 가족으로요. 영상 촬영이 끝나고 복지관 어르신들과 마지막 합창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리랑이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순간 제가 정말 확신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마음으로, 영혼으로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직장이나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이었죠. 상처받은 의사에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외로운 개인에서 사랑받는 가족으로.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말해요. 전진하자. 클레어야,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까지 저는 클레어 모건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